안녕하십니까. 군의쌤 이강군입니다. 오늘도 군의쌤의 자연건강 치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음양오행 기질론 제4강 육신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론은 사주명리학의 꽃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주명리학의 꽃인 육신론 강의는 제1교시 육신론의 개요와 2교시인 육신의 구분, 그리고 3교시 육신의 성격과 4교시 육신의 해석, 그리고 5교시 육신의 관계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4강은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가 아니라 중간에 강의를 하면서 보다 많은 강의가 추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1교시부터 5교시까지의 구분은 기본적으로 커다랗게 나눠진 구분일 뿐이고 중간에 강의를 하면서 더 많은 내용들이 삽입되거나 추가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육신이라는 것은 사주 명리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으로서 지금까지 알아봤던 1강, 2강, 3강에서 음양오행에 관련된 기본적인 원리와 법칙에 관련된 내용들을 근간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사주를 푸는데 필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육신은 사주 8자의 그 8자 중에서 자신에 해당되는 일간을 둘러싸고 있는 나머지 7글자의 내용들을 통해서 자신의 사회적인 관계들을 알아보는 명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고, 이러한 육신을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육성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육친이라고도 부르게 되며, 또 음양의 구분에 따라서 이러한 육성이 십신과 식성으로도 분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통틀어서 육신이라고 부르고, 해당하는 관계를 분석할 때 그때에는 거기에 맞는 명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육신의 관계 해석에 있어서 일간에 해당되는 오행과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나머지 7글자의 오행의 상생과 상극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부모, 형제와 배우자, 그리고 자식에 관련된 이러한 관계도 분석을 하게 되고, 사회적인 지위와 대인관계, 그리고 명예운과 재물운 등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육신의 분석을 사주명리학의 꽃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육신의 관계를 해석하는 것이 사주명리의 핵심이자 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육신에 관련되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러한 기본적인 시간으로서 육신이 무엇이고 육신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한 육신들을 어떻게 도출을 하고 해석하는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육신을 육성이라고 부를 때에는 비겁과 식상, 재성과 관성, 인성이라고 하는 이런 5개의 성과 거기에 자기 자신을 나타나는 아성을 포함해서 이렇게 6개의 성으로 구분했을 때 우리는 육성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육성이 음과 양으로 구분돼서 비겁을 비경과 겁재, 식상은 식신과 상관, 그리고 재성을 편재와 정재, 관성을 편관과 정관, 인성을 편인과 정인으로 나눠서 이렇게
10개로 나눠졌을 때 우리는 이것을 십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비겁은 비경과 겁재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이 사주팔자 8글자가 일관과 같고 음양이 같은 경우를 우리는 비견이라고 부르고, 일관과 오행이 같고 음양이 다른 경우를 겁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일간이 생하는 것을 식상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렇게 오행의 상생관계에 의해서 일간이 그 오행을 생하고 오행의 음양이 같은 경우를 식신이라고 부르고 음양이 다른 경우를 상관이라고 부릅니다. 이번에는 일간이 오행의 상극관계에 의해서 일간이 오행을 극하는 경우를 재성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렇게 일간이 오행을 극하면서 음양이 같은 경우를 편재라고 부르게 되고 음양이 다른 경우를 정재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번에는 오행의 상극관계에 의해서 자신인 일간이 극을 당하는 경우인데요. 일간인 자신이 극을 당하는 경우를 관성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렇게 일간이 극을 당하면서 음양이 같은 경우를 편관이라고 부르고 음양이 다른 경우를 정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오행의 상생관계에 의해서 일간인 자신을 생해주는 이러한 오행을 인성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일간을 생하면서 음양이 같은 경우를 편인이라고 하고 음양이 다른 경우를 정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육신은 비겁과 겁재, 재성과 관성, 그리고 인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육신은 비경과 겁재, 식신, 상관, 편재, 정재, 편관, 정관, 그리고 편인, 정인으로서 구분이 됩니다. 이러한 육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나씩 그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고,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숙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육신은 일간에 해당되는 오행에 따라서 나머지 7글자가 그에 해당되는 육신의 명칭을 부여받게 되는데, 십성은 정과 편으로 다 나눠지고, 이런 정과 편은 음양의 음과 양에 따라서 구분되며 음양이 다르게 조합되어 있을 때를 정이라고 부르고 음양의 조합이 서로 맞지 않았을 때를 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목일간인 경우 갑목에 해당되는 일간 중에서 오행의 목에 해당되는 갑과 을, 그리고 지지에 인과 묘라는 자가 왔을 때 비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목생허로서 화에 해당되는 것이 식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목극토로서 목이 토를 극하는 경우 이러한 토가 재성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금금목으로서 목을 극하는 것이 금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금은 관성에 해당이 됩니다. 수생목으로서 목을 생하는 것이 수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오행의 수는 인성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음양의 조화에 따라서 비견과 겁재, 식신과 상관, 편재와 정재, 편관과 정관, 편인과 정인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각각의 일간이 어떠한 오행이 오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7글자가 어떠한 육신의 관계를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육신의 관계를 분석하고 도출하는 데 있어서 우선 중요한 것이 각각 청간과 지지에 해당되는 글자가 어떠한 음과 양의 성질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청간과 지지의 음양에 관련된 내용은 앞선 시간에서 몇 번에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정도라면 충분히 청간과 지지의 각 글자에 해당되는 음양이 어디에 배속되는가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관계 역시 오행의 상생과 상극에 해당되는 법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육신의 관계를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오행의 상생과 상극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이라고 하는 오행의 상생관계와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금목이라고 하는 이런 오행의 상극관계에 대해서도 이런 육신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원리와 법칙이기 때문에 이 역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러한 관계들이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라도 청간과 지지의 음양의 관계와 목화 토금수의 상생과 상극의 관계에 대해서 아직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앞에서 2강과 3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러한 이유는 이러한 육신의 관계 역시 오행의 상생과 상극 관계를 따라서 육신이 서로의 관계들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오행의 상생과 상극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곧 육신의 상생과 상극 관계를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가장 기본적인 상생과 상극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부터 얘기하고 있는 육신의 상생과 상극 관계를 이해하기에는 더욱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육신의 상생과 상극 관계는 앞으로 하나씩 이 강의를 진행해 나가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육신의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오행의 강약 관계가 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오행의 강약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그 의미와 강약을 분석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오행의 강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알아본다면 목일간인 경우에 가장 힘이 강한 경우에는 자신이 태어난 계절에 같은 목에 해당되는 지지의 글자가 왔을 때 가장 힘이 세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습과 내가 태어난 계절의 모습이 같았을 때 우선은 자기의 힘이 가장 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간이 나무에 해당되는 목이라고 하는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월지가 목에 해당되는 월지를 가졌을 때 가장 힘이 셌고요. 또한 이러한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물이기 때문에 월지에 물에 해당되는 수가 있을 때 또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면에 가장 힘이 약할 때는 오행의 상극관계인 금금목에 의해서 나무가 금으로부터 극을 당할 때
일간에 나무에 해당되는 목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가을의 계절인 금에 해당되는 월지에 태어났을 경우 가장 힘이 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지가 토해일 경우에 각각의 토의 성분에 따라서 진토와 축토인 경우에는 물을 포함하고 있는 흙이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물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역시 힘이 빠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미토와 술토인 경우에는 화의 기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일간의 목이 힘이 빠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일간이 불에 해당되는 화일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역시 불에 해당되는 여름에 태어난 경우 가장 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목생화로서 화일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봄에 태어나는 경우에도 역시 힘이 강하게 됩니다. 반면에 일간이 화에 해당되는 사람은 수국화로서 물이 불을 끄기 때문에 겨울태생으로서 수에 해당되는 지지가 월지에 해당되는 경우 이때 화일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가장 힘이 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간이 흙에 해당되는 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역시 토에 해당되는 월지에서 가장 힘이 강하고요. 화생토로서 흙이 불을 만나면 단단해지기 때문에 이때 역시 일간의 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름에 태어나는 경우에도 또 강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오행의 상극관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나무가 흙의 기본적인 양분을 다 빨아먹기 때문에 흙인 토는 목극토로서 나무한테 극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가장 힘이 약하게 됩니다. 일간이 금인 경우 금에 해당되는 가을에 태어나는 경우에 가장 힘이 강하게 되고요. 토생금으로서 월지에 토가 있는 경우에도 역시 힘이 빠지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화극금으로서 일간이 금인 사람이 여름에 태어나는 경우 화에 해당되는 지지가 월지에 배속이 되면 이 경우에 가장 힘이 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에 해당되는 일간인 수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역시 월지가 겨울에 해당되는 경우 가장 강한 힘을 가지게 되고요. 금생수로서 가을에 태어나는 경우에도 강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토국수로서 일간이 물에 해당되는 수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흙을 만나게 되면 흙을 허물어뜨리기 때문에 이 경우 월지에 토가 오는 경우에 가장 힘이 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물을 포함하고 있는 진토나 축토가 오는 경우에는 그다지 힘이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지난 시간에 오행의 힘의 강약에 대한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이 내용 역시 지난 강의를 다시 한번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관계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천간과 지지의 음양에 대한 구분과 오행의 상생과 상극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일간의 힘의 강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지금부터 얘기하고자 하는 육신의 관계와 이러한 육신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관계와 사회적인 관계를 알아보는데 기본적인 내용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공부하게 되는
육신을 보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내용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학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육신이 무엇이고 육신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자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엔 천간에 따라서 어떻게 육신을 도출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